안녕하세요. 배우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드라마 촬영하고 영화 촬영하고 또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됐으면 좋을지 그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거, 민주주의 이런 게 굉장히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그 역사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치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대표는 어떤 분이 되시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어린 시절에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여서 국위선양이 이 아이들의 어깨 위에도 있었거든요.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주위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 판사, 검사. 근데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1위가 크리에이터가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변했죠. 대통령이라는 게 그게 이미지가 시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전에는 대통령 하면 최고의 권력자, 제왕적 대통령 이런 생각이 들게 했었는데 지금의 대통령, 지금은 국민의 대표자, 대한민국의 국민 한 명 한 명의 힘이 모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자리가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대통령 한자로 보면 큰 대자에 거느릴통, 거느릴 영해서 거느리고 군림하고 이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경청하고 또 여러 의견들을 통합하고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의 의미를 좀 이런 시각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하고 통합하고 국민 한 명 한 명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대통령 좋겠죠? 통합하고 통솔했던 대한민국의 지도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지도자, 잊혀진 대통령. 이 글자가 곧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이 세 글자의 의미를 이분을 통해서 발견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우리에게 잊혀진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이곳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아운의 독립만세 기념공원입니다. 오늘 함께할 선거 기행단을 바로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알파고 씨? 안녕하세요. 터키 출신 한국인 기자이자 독립운동 전문 작가로 활동 중인 알파고 신하 씨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만나는지 알고 계세요? 예, 알아요.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관련된 우리가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도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시민으로서 제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날짜. 언제 한국인이 된 거예요? 저는 2018년 9월 날 이제 귀화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떨어졌어요. 1차 심사 때. 왜요? 예, 애국가를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그 애국 어렵죠. 예, 이제 저 음치여다 보니까 예. 2차 때 붙었거든요. 다행이네. 예.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국민 선수도 있어요. 국민 선수? 예. 기억나요? 물론이죠. 저는 해보시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성서합니다. 야, 격세지감이네. 네. 저희 때는 달랐어요. 저희 때는 어땠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게 있었어요. 해볼까요? 네. 국기에 대한 맹세. 자려. 국기에 대한 맹세. 딱 가슴에 손을 올려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목소리를 변조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원래 그때는 그 아나운서 그 멘트가 예, 이런 그랬어요. 소리 있어. 알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까 국민의 예. 책임과 의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선거가 기본 아닐까 싶어요. 맞아. 선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알파고 씨한테 대통령 선거가 첫 대통령 선거일 텐데 예. 좀 의미가 남다를 텐데. 그렇죠. 저는 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최초의 대선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죠. 터키 시민이었을 때는 터키에서 대선 없었어요. 거기는 어때요, 대통령? 거기는 이제 내각제이니까 국민들이 이제 국무총리를 뽑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요. 아, 좀 다르네. 네, 그래서 저는 인생 처음으로 대통령 뽑을 겁니다. 아,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역사 속 대한민국의 특별한 대통령을 만나러 이 천안에 왔는데 네. 여기 온 이유를 혹시 알고 있어요? 네, 알죠. 사실은 이 공원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 공원에요? 예, 그 힌트는요, 바로 3.1 운동이랑 관련된 힌트이고요. 이 공원에서 우리는 3.1 운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파고의 이야기처럼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만세 운동은 한 달 후인 4월 1일 이곳 천안에서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당시 시위 군중이 총칼로 무장한 헌병들과 맞서다 수없이 피 흘렸던 헌병 주재소가 있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지금의 기념공원이 조성된 건데요. 이를 기리기 위해 1947년 김구 선생과 이시영 부통령은 아운의 독립만세 운동 기념비를 구미산 자락에 세워 그날의 함성을 기억했습니다. 오직 태극기만을 들고 거리에 나와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군중들. 전국에서 무려 2개월에 걸쳐 일어난 만세 운동은 참여자 200여만 명, 이 중 7,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알려질 만큼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농민과 학생, 어른과 아이들의 하나된 외침은 이후 독립운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는데요. 독립운동 세력의 개혁과 함께 독립된 정부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현재까지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열쇠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배님 우리나라 헌법을 보시면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로부터 계승된다는 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임시정부가 이렇게 탄생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3.1 운동이에요. 그렇죠. 3.1 운동 왜 나온지 아세요 혹시? 알죠.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그럼 얘기해 보세요. 모를 것 같아요? 뭐 그건 조선의 마지막 왕 예. 고종의 사망 원인이 독살이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반일 감정이 높아졌던 거죠. 네. 이거 맞기는 맞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 있어요? 예. 바로 1차 대전은 끝나고 난 다음에 연합군 중에 하나인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님이 하나의 발표가 있어요.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발표가 있는데 민족 자결주의. 이제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에 있었던 민족들이 자기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김구식 선생님이 1919년 파리에 열리는 강화회의에 참석을 해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러 파견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김규식 선생님께서 파리 강화에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예.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김규식 선생님이 파리에 가셨는데 파리에 있는 외교관들 앞에서는 우리 김규식 선생님이 한국인들의 대표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는 일단은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2월 1일 날 무어 독립선언을 합니다. 바로 그 임팩트로 일본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하고요. 이 찰나에는 이제 고종 황제도 벌써 하셨기 때문에 그 반일 감정도 있었고,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3.1 운동이 더 졌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합법적인 지도자가 이제 안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가 누굴 것인가? 그 지도자를 선출할 만한 뭔가 합법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로 우리의 임시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소개할 이분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이끄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국내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1919년 4월 10일 독립운동가들은 상해에 모입니다. 이들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민주공화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도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육부의 총장과 차장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투표를 통해 선발하는 등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시정부를 이끌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초대 의정원 의장 서고 이동영 선생이 함께합니다. 이동영 선생이 태어난 천안시 목천읍에 자리한 기념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알파고 씨는 네. 이동영 선생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임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원래 임정하면 김구 선생님 생각하시긴 하지만 그렇죠. 김구 선생님마저 너무나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임정을 끌고 가셨던 분이셨어요. 아, 이동영 선생님이요? 예. 이곳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호의 시작을 함께한 이동영 선생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문동 대표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고 이동영 선생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서고 이동영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고 이동영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에 나라를 잃고 국권이 잃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국권 회복운동, 구국운동, 또 언론인과 교육자로서 우리 국민 애국 계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럼 임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예, 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일 이후에 4월 10일 날 시작이 됐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필요한 때가 왔다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이게 우리 독립지사한테 많이 설명을 하고 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역 대표 또 여러 그 대표들 29분이 모여서 임시의정원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서 임시 현장 10기양을 먼저 만든 다음에 임시정부를 설립하게 된 태동하게 된 겁니다. 이야, 엄청난 일을 하신 거네요. 예. 임시정부가 처음에 태동할 때는 이제 위원 내각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참정권, 평등권을 규정을 했고 또 하나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교육과 납세, 병역의 의무를 같이 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미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 하셨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임시정부를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일제가 1910년에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9년 만에 새로운 정부, 국민주의인 된 정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이 바로 우리나라 전 국회의회로 인정을 하고 초대 의장으로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국회 노텐돌에 가면은 우리 선생님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정에서 어떤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셨어요? 임시정부가 처음에 이제 그 시행을 했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미흡했잖아요. 처음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초를 닦는 작업부터 해서 정말 그 어른 나라 못지않게 모든 제도와 법통을 만드신 겁니다. 그럼 이동영 선생님하고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독립협회에 가담을 하셔서 활동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만민공동회로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네, 저도 들어봐요. 옛날에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글사 협약이 강제로 체결되니까 그렇죠, 그때. 만민공동회에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고종 황제께 상소를 합니다. 상소를 해서 우리 국권을 침탈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7개월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1898년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인 만민공동회에서 자주 외교와 국정 계획이 주장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독립협회는 해산하게 됩니다. 이후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득약이 체결되는데요. 이동영 선생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 폐기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는데요. 석방된 이후에도 국민 계몽운동에 앞장섭니다. 그 나오셔가지고는 이제 그 제국신문 이종일 그 대표 계신 대국신문에서 논설위원 활동하시면서 계속 국민 계몽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 국민 그 참정권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상동교회
나가시면서 거기에서 청년의 활동을 통해서 전덕기 목사님과 통해서 어떤 그 국민의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개념을 이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엄청난 선각자이셨네요, 사실은. 무능한 정부와 부패한 관리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제국신문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감시를 받게 된 이동영 선생. 그는 우리나라가 민국임을 강조하며 민주공화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 민주정치 제도 마련과 그 실천에 앞장선 인물인 겁니다. 천안에 있는 역사문화 둘레길에 자리한 기념관, 그 옆에는 서고 이동영 선생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500년 된 은행나무가 선생의 집터를 지키듯 우직하게 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이 집터입니다. 생가죠. 예, 생가죠.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 이곳에서 살아셨는데 8살에 사서 삼경을 이렇게 통달할 정도로 아주 8살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3살 때 응제 진사시 합격하시고 예, 이제 공직에 나가야 할 때지만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 우리 나라가 혼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시고 예, 독립운동에 이제 전념하시고 했던 거죠.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럼 이동희 선생님께서 혹시 남기신 어록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임시정부가 많은 갈등이 있었어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가장 늘 강조하신 것은 단결. 우리 민족이 단결해야 한다. 대동 단결해야 한다. 이 말씀을 수시로 하셨고 또 특히 이제 그 임시정부 기념일 때마다 선생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제 뭉치면 사회 흩어져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이동영 선생님은 호죠. 앞에 석오 아, 예. 이동영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 석오가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서구이면 5개 돌이에요. 파이브스톤즈. 5개 돌. 안 그러면 그 호를 네. 5개 돌로 했겠어요. 아직 그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울 때 5개 돌을 던졌잖아요. 예, 그래서 한 우리 50%는 그때 맞는 당시는 골리앗하고 다들 몰랐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거죠. 예, 예. 아니 그 5개 돌이라니요. 그래서 그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서구는 이제 그 당시 나라 형편이 참 국권이 침탈되고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무슨 이게 뭐 대수냐 이게 양반의 그 허울 좋은 양반의 그것을 버리고 나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나는 돌이다. 돌석자예요? 예. 이렇게 오늘,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돌석자에 예. 나오자라 해서 나는 돌이다 한마디로. 얼추 맞췄는데요, 그러면? 예, 어떻게 좀- 보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돌 신분을 낮춰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고 이동영 선생님이시구나. 나는 그냥 돌일 그렇죠. 뿐이다. 예, 나는 돌이다. 예. 얼마나 겸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리고 또. 가족이 모든 분이 다 이렇게 고향 산책 버리고 다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독립운동에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0년 이제 순국할 때까지 일편단심 우리 독립만을 생각하고 하신 분이죠. 예.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해 일제의 탄압을 피해 거처를 옮겨 다니다 타지에서 생을 마감한 이동영 선생. 그는 2번의 국무령과 1번의 임시 대통령 그리고 5번에 걸쳐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주석이 되며 임시정부를 이끌어왔습니다. 오랜 망명 생활로 많은 이들에게 잊혀진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선생의 존경을 받는 임시정부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었을까요? 그 선생님이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게 많이 얘기를 들어주고 또 이런 협치, 화합 아 그런 리더십이 이런 계셨구나. 우리가 얘기는 선한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선한 리더십. 예,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을 내분하신 분이 그 후손들이 김구는 주석이라고 불러도 이동영 선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집안의 내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동영 선생님을 잘 몰랐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 저도 사실 이동영 선생님이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 네, 이렇게 임정에서 하나의 어르신으로 앞에 이렇게 부드러운 리더십을 통해서 뒤에 계시는 강력한 분들을 뭉치게 만드는 걸 잘 몰랐거든요. 이번 계기로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화합의 리더십으로 동시대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서구 이동영 선생. 민주공화제를 향한 그의 꿈이 지금 이 땅에서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한 임시정부에서 서구 이동영 선생은 어떻게 지도자로 추대된 것일지, 그리고 임시정부는 선거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을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천안 독립기념관에 왔습니다. 자, 알파고 씨. 예. 임시정부 그때는 국민들이 선거를 할 수가 없어서 대의정부를 구성한다는 게 힘들었을 텐데 어땠을까? 아니 잠깐만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인데 왜 알파고 씨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선배님 저도 한국인이고요. 저는 독립 역사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많이 발렸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맞다.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 다시 물어볼게요. 임시정부 그때는 예. 국민들이 선거를 할 수가 없어서 대의정부를 구성하는 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선배님 아무리 우리 임종의 헌법을 보시면 국민의 주권이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져 있었고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도 대의제 정부를 구성하려고 선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행 선거제로 운영을 했어요. 주권을 대행한다. 예. 대행 선거제도. 예. 근데 이게 뭔가 대리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전문가한테 들어보시죠, 한 분도. 그래서 몰라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저 돼요? 아는데 기자예요. 그분이 전문가니까 아마 한 레벨 더 높을 거예요. 그렇긴 해요. 예. 가시죠. 예. (1987년) 국민모금으로 건립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대행선거를 연구한 임동연 연구원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 그게 거기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 저희 건가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도 조사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도 분석하고 또 자료를 보존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시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됐나요? 저희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저희 한국에서 이제 3.1운동이 발생한 이후에 3.1운동이 벌어지면서 조선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확인한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상해에 모여가지고 임시의정원이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임시의정원. 네, 그래서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거기서 헌법도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임시의정원에 모였던 독립운동가들이 당연히도 역사적으로 대의적으로는 당연히 저희 조선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셨지만 나중에 온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너희가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주권을 위임한 행위를 하지 않고 대표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선거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꽃이자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독립운동가들은 임시헌법에 참정권과 선거를 명시해 민주공화국으로의 첫걸음이 선거에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건데요. 하지만 선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선거가 인민주권의 원칙,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라는 원칙에 의거해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쉽지 않죠, 직접. 네, 직접 선거가?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죠. 그리고 더군다나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 한 번 하려고 상해까지 갈 수는 없죠. 네, 강요할 수 없고 국내의 사람이 투표한 결과를 받아오기도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상해에 와 있었던 한국 사람들, 상해에 와 있던 한국 사람들을 출신 지역별로 나눠서 8개 도별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즉 어떤 형식이 되었던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해에 모여있는 한국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그리고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독립운동가들도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선거가 대표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알고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걸 하는 사람들도 선거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렵다 이건 진짜. 왜냐하면 지역적으로나 뭐 그때 당시 상황이 뭐 일본 애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 한번 하려고 상해까지 오기도 힘들고. 그럼 어떤 뾰족한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1925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독립운동가들이 국민들의 주권을 대신한다, 대행한다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역사적으로나 대의적으로나 국민을 대표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그러한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1925년 도입이 헌법에 된 거네요.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또 논쟁이 있어서 27년에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 인민주권의 원칙은 지킨다. 이건 꼭 지킨다. 그리고 직접 선거도 꼭 한다, 인민들이. 라는 대원칙을 정합니다. 대원칙. 네. 단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선거를 대신한다. 그리고 국내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선거할 때 선거구를 만들듯이. 그렇죠. 근데 못 만들 경우가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이 임시정부가 정한 선거구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대신 투표를 한다라고 해서 대행 선거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매우 독특한 선거 제도가 정착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러면 대행 선거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대행 선거 제도는 총 11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국내 8개, 8도 8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미국, 러시아. 미국, 러시아까지요? 네, 러시아까지. 요 세 곳의 선거구가 있었어요. 지금의 재외국민 투표랑은 다른 것은 실제로 이 지역의 대표를 뽑아서 임시의정원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직접 선거가 원칙이었지만 직접 선거가 잘 진행되지 않았던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11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진행하고요. 선거 방식은 보궐선거였어요. 중간에 누가 네, 중간에 누가 죽거나 의원을 그만뒀을 때 대신 선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제도가 성립되게 됐냐면 독립운동가에겐 항상 어떤 무서움과 위험이 있죠? 그렇죠. 체포되거나 그렇죠. 뭐 살해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체포되거나 살해되거나 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상해 임시정부 시작해서 임시정부 옮겨 다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험난한 기간 동안 독립운동이 흩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걸석에 났을 경우에 대신 투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임시의정원, 지금의 국회인 임시의정원이 우리가 자리가 났어, 의원이 모자라 라고 내무부, 지금의 행정부에 요청을 하면 행정부가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선거회를 꾸려서 거기서 투표를 진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의원은 당선 증명서를 들고 임시의정원에 와서 임시의정원에 당선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제출을 받은 임시의정원은 의원 자격 심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대표를 할 수 있는가? 또 자질이 있나? 자질이 있나? 그렇죠. 또 중요한 문제는 밀정인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해를 끼치진 않을까? 야, 그 판단하기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3명의 의원을 선정을 해서 그들이 심사를 해서 자격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여기 자격 심사까지 마치게 되면 의원 선출이 완료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네. 지역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밀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진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단하게 독립운동 하셨던 것 같아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들. 이들은 민주적인 정부 구성을 고민하며 대표성을 갖춘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격동과 혼란의 시대, 이들이 목숨을 담보로 수호한 국가의 가치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알파고 씨, 네. 오늘 서고 이동영 선생님의 생가 기념관 그리고 독립기념관, 독립만세 기념공원 쭉 돌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는 한국의 독립운동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공부하려고 전원에 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 계기로 이렇게 전원에 와서 답사해서 너무 좋았고요. 가슴이 너무 무겁습니다. 덥다. 네, 선배님 어떠셨어요? 저 일단 가슴이 굉장히 뜨겁고 뭉클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기억해야 될 역사가 참 많구나. 그리고 역사 속 대한민국의 여러 지도자를 통해서 미래의 지도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고 이동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첫째도 단결이요. 둘째도 단결이요. 셋째도
대한민국의 대동단결이요라는 문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단결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간 이동영 선생. 그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민국의 나라를 꿈꾸며 독립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선거의 뜻을 모은 이들의 피땀 어린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열어갑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땡. 왜 이렇게 고이치 진짜 매운 상황인데? 라면 CF 하려고 그래 지금? 뭐 형님 그런 컨택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떼드릴게요. 30%. 서고 이동영 선생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해주세요. 동포요. 일 좀 합시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38선에 있는 그림처럼.